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첫 시간 시작하는데요. 당부 말씀, 딴 거 없습니다. 가볍게 여러 번 다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서로는 제가 입문 강의 한 3시간 찍은 게 있는데, 거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 3시간씩 12번 해가지고 끝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기본 강의가 골격을 잡는 건물로 치면은 기초공사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잘 뼈대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10회 정도 해봐야 뭐 석 달 되겠죠. 석 달 되는데 이때 내가 행정법을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뼈대만 잡고 이제 나중에 한 칸 한 칸 인테리어에서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또 2회도 갈 때도 채울 거고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도 또 채울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불안전한 것 같으네요. 불안전하게 가서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사 되셔서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것처럼 준비는 안 됐어도 이게 어디 부분에 뭐가 문제된다 이걸 탁탁 꼽아내시면 이제 멋진 행정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5.5급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5.5급. 그러니까 5급 외무 행시부터 1차, 2차가 있단 말이에요. 오지선다고. 7급은 사지선다입니다. 객관식만 꼴렁하죠. 근데 행정사는 오지선다 1차 시험 보고 또 논술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다행히 여기서 막 많이 걸려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7급, 9급 공무원들은 거기서 높은 경쟁률 속에서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7급, 9급 공무원의 객관식 시험 문제는 되게 좀 까다롭게 꽈서 냅니다. 근데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죠. 근데 이제 행정사 시험은 또 되게 보시면 행정직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옛날에 자동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줬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시험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2차 시험은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의 범주를 그분들하고 형평을 좀 맞추는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지선다긴 하지만 이거는 떨어뜨리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배려해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 난이도를 최고로 여기다 놓지 마시고 최하에다 놓으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네 실수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자꾸 어디 음지에서 이상한 거 예외적인 거 판례 찾아가지고서 그것만 공부하시다가 어디 스터디 같은 거에 토론 같은 거 할 때 아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기본이 이렇게 베이스 돼서 1차 패스하시고 또 기본이 베이스가 돼서 2차 논술식에서 이렇게 또 이게 뒷심을 발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수준은 남들이 맞추는 거는 내가 다 맞추려고 하고, 남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틀리는 것들은 그냥 제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범위가 확 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항상 다지는 작업으로 이렇게 하시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근데 수준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다 하시려고 하면 맨날 부족함 투성이겠죠. 그럼 계속 이렇게 본인에게 안 좋은 메시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 두 가지입니다. 얇게 다독을 하셔라. 그리고 계속 그냥 몰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다독하시고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제껴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 틀려줘도 1차 시험이라든가 2차 시험에 합격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이제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초 잘 다지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행정법 이러면요.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죠? 행정행법 그러면은 행정에 관한 법. 그럼 행정은 뭐고 법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문 강의 첫 시간만 꼭 들으세요. 첫 시간.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 혁명 있기 전에 왕이 다스릴 때는 행정이란 개념이 없었다. 국가작용이었다. 왜?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는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다 주무르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1789년에 왕의 모가지가 딱 동의돼서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국민들이 직접 이제 하려다 보니까 왕 이제 군주 주권하에서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왕이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혼자 하니까 제가 점심 메뉴 고를 때도 그렇다 그랬죠. 혼자 결정하면 그냥 오늘은 짜장면 가서 먹자 이거면 결정하고 집행하고 쉬워요. 그런데 둘만 돼도 어렵고요. 5,200만이 결정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 해봤어요. 프랑스에서 해봤는데 5주 가면은 나라가 망할 뻔했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야 차라리 왕때가 더 좋더라. 그래서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1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런 민주화 과정을 겪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방책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였냐면은 야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니까 이게 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기능은 뭔가 좀 국민 5,200만이 다 결정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국민 투표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결정만 하는 애들을 좀 따로 뽑자. 그래서 그게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 300명에서 막 떠들고 토론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게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는 이제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집행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위에서 버튼을 고 여기 위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18개에서 19개는 행정부처, 각 부처 행정각부가 있고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행정부라 그래요. 행정부. 요즘 이제 기니까 뭐라 그래요? 정부라 그러죠. 정부조직법. 그럼 여기에 관한 법입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대통령은 무슨이라고, 국무총리는 무슨이라고, 뭐 외교부 장관은 무슨이라고 이런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국민 중에 지금 문제가 된 가백에 세금을 어떻게 내릴 거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 조치를 취하는 요 빨강색을 뭐라 그런다? 네, 그래요. 행정,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VA라 그래요. 독일어로 페어발퉁스악트. 그래서 독일어로 페어발퉁스악트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사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는 독일어로 푸 발음이 나요. 푸 발음. 악센트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W가 부 발음 납니다.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어가 아니라 페어예요. 페어. 왈퉁이 아니라 발퉁입니다. 발퉁. 그다음 이게 애들이 언어가 저급해서 다 이어서 써요. 행정. 요거는 행위. 그렇습니다. 행위. 영어로 하면 액션이겠죠. 그래서 예, 행정법을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들은 행정행위를 V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가백에 뭐 세금을 부과한다, 조세 부과 처분을 한다, 징집 처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철거 명령을 한다. 이게 다 행정행위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한테 이게 개별적인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갑에 대해서 지금 2005년, 2004년 후반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더라. 그게 구체적이라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부에서 하는 행위는 주로 요걸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다. 그래요. 개별적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제대로 하니까 지금은 맛만 보시면 개별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놈이에요. 바로 그놈. 이게 특정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뜻.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요거 이제 특정 사안 그래요. 그럼 이제 갑의 1년 소득분에 대해서, 갑의 6개월분에 대해서 갑에게 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행정행위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개별적인 듯 구체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으면, 한번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국회인데 국회에서 정한 이런 거를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 법률.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정립한다. 그래서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립을 한 법률은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개별적이 아니라 일반적이라 그래요.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개별적하고 대치되는 개념인데, 반대되는 개념인데, 누구나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뜻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지금 만약 과표 기준에 맞으면 갑이 됐건 을이 됐건 병이 됐건 다 걔네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그 법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역법에 봤더니 뭐 17세 이상의 뭐 이러이러한 신체가 건강한 이런 애들은 뭐 시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징집 처분이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징집 처분이야 뭐 이례적인 조치로 끝나니까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이다. 신호위반한에 딱지 떼라 그러면 신호위반한에는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30초 간격으로 3번 했다.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불특정 사안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때마다, 뭐할 때마다, 항상. 그죠? 그럼 이제 도로교통법에 신호위반안에 딱지 뗀다 그러면은 그 조항에 신호위반안에 딱지 뗀다는 그 조항이 법률, 입법의 개념이고 신호위반안에는 누구나 또 신호위반할 때마다 이런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추상적이다. 그럼 이게 글씨가 정자체가 아니라 좀 흘려 쓴 게 추상 뭐 이런 거 그런 개념 따지지 마시고 행정법에서는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때마다,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봉천역 삼거리에서 오후 7시에 신호위반한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신호위반한 영동이한테 딱지가 날라오더라. 그럼 이 딱지는 여기 행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정을 뒷받침하는 항상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걸 이제 결정을 국회에서 따로 상권분립해서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입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행정이라는 옛날에는 다 이게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왕이. 근데 왕의 권한을 뺐고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심부름 권한을 뽑아서 걔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 그럼 이 집행을 결정은 여기서 해요.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바에 따라 얘는 계속 반복되게 행사만 할 뿐입니다. 그럼 요게 옛날에는 왕 때는 왕이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권력 분립이란 게 없었는데 여기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게 이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가 됐다. 적합하게 행사가 됐다. 이게 적합하게 행사됐다. 이걸 우리가 적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위반되게 행사가 됐다. 이걸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적법이다 위법이다가 서로 보는 평가가 달라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 선언해 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법원이에요. 법원. 이 법원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도 피라미드 조직처럼 지방법원 위에 고등법원,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여기랑 비슷해요. 상급법원이 있고 하급법원이 있고 피라미드 조직하고 비슷한데 여기야말로 일사불란한 영역이에요. 일사불란한 영역. 한 몸처럼 움직이는 영역. 왜?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근데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냥 촉촉촉촉 움직이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명령을 해도 그 밑에는 그냥 혼연일체돼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피라미드 조직인 거고 피라미드 조직. 여기는 구제를 받으러 갔는데 이게 적법인지 위법인지 이런 것들은 하느님이 아시겠죠. 신이. 근데 그걸 인간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3, 3번, 3번. 그래서 1심 법원이 이렇게 있고 2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 위에 대법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쩌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효율성을 위해서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재판을 하다 보면 여기 결과에 좀 불만족스러우면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도로 돼 있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명령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판사한테 그 재판 이렇게 하세요. 위법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위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국민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이 직접 제정한 걸 헌법이라 그러는데 이 헌자는 간간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면 헌자는 아마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헌병할 때 헌자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강이라는 뜻입니다. 기강.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민주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 주권의 일부를 요 밑에 이제 분산시키게 되는데 서열 1위 머슴이 국민이 국회예요. 국회. 국회.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걸 뭐라 그런다?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지? 법률 이랬어. 법률.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국회 밑에가 이제 행정부가 또 국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그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급에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대법원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상급 법원 판사가 하급 법원 판사한테 명령을 한다 그러면 위법일 뿐만이 아니라 위헌이에요. 위헌. 아시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꿈도 못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열핏 보면은 행정부 조직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처럼 돼 있지만 그 구도는 이렇게 명령하는 체계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체계라는 거.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피라미드처럼 보여서 이걸 피라미드랑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행정법 학자들이 쓴 게 병렬적 복합구조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렬적 복합구조체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트리들이 보면은 이렇게 방울 달려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코팅이 돼가지고 누가 명령을 받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돈독합니다. 돈독해. 그래서 요게 이제 명령을 안 받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판사들이 사법시험 때는 사법시험 2차 성적, 연수원 성적 그거에는 절대 판사는 평가하면 안 되도록 돼 있었어요. 평가하면은 아무래도 위에서 꼬표 같은 거 하면은 재판에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독립성이 유지가 됐던 거죠,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꾸 뭐 이상한 것에 결련이 돼가지고 사법부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요게 병렬적 복합구조체, 피라미드 구조. 여기는 회의체라 그래요. 회의체. 회의체를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는 위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결국 뭐예요? 국가의 모든 주 작용의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두 자로 줄이니까 국회가 되는 거고, 행정부는 이제 그것도 줄여버리면 정부. 근데 국회는 꼴랑 하나 있으니까 조직이란 말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법 보면은 국회 조직법이라고 안 하고 국회법 그래요. 국회 안에 이제 조직이 있긴 한데 그거는 국회라고 하는 꼴랑 하나의 조직이고, 여기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쭉 내려가니까 여기는 정부조직법, 여기는 법원조직법.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상권 분립의 그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 어르신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를 구별을 하면 여기서는 법을 정립한다. 그래서 법을 정립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립된 법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입법이라 그래요. 입법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미 국회에서 정립된 법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입니다. 근육.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법대로 법에 따라 집행한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혹시라도 이게 옳고 그르고가 분쟁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법원들이 이 법에 요게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 선언하겠죠. 판단 선언하는 것을 법에 따라서, 여기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얘가 옳고 그름을 판단 선언하는 거. 그런데 이 판단 선언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러냐, 요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법이라 그래요. 여기는 사법.
왜 사법이라고 여기 한문으로 쓰냐면 나중에 공법 사법 할 때 또 사법은 여기 공법 사법 할 때 요게 똑같아서 되게 여기는 이제 한문으로 보통 교수님들도 쓰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법.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그런데 요게 이제 듣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딱 문제가 됐을 때는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처음에 이제 행정법에 들어갈 때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 그러면 행정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얘는 행정과 구별되는 개념은 입법하고 사법이 있는데 입법은 행정에 비해서 행정이 개별적 구체적인 데 비해서 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란다. 그런 특징이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국가 적용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 사법도 좀 문제가 생겨요. 왜? 법원은 항상 법원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 두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 선언만 해주지 판사들이 막 집을 방문해 가면서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 지향적입니다. 사법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근데 국회하고 법률은 행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법률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자. 여기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회하고 행정부는 전부 미래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고. 자, 그럼 요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하고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데 사법부는 과거지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행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데 반해서 사법부도 어때요? 재판받으러 온 곳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재판해 주니까 재판받으러 온 바로 그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적. 그리고 바로 지금 문제가 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이런 속성과 이런 속성을 갖고 행정부는 이런 속성과 이런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지? 여기 속성. 그 다음에 입법부는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입법부는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입법부는 이랬으면 입법부는 요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속성과 이런 속성을 같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 개념이 세 개다 보니까 조금 엇갈려요. 우리가 행정은 입법과 달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사법부하고는 겹치네요. 이 말이 바로 나와요. 예, 겹칩니다. 그래, 겹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겹칩니다. 근데 그러면 사법부하고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입법하고 구별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니까 그럼 행정하고 사법하고 어떤 면에서 또 다를까요? 라고 봤더니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얘는 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재판받으러 온 바로 걔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라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행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행정은 입법과 다른 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사법과 다른 점, 사법과 다른 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맨 하단에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도표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6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기본서 제일 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사법과 구별되는 점은 소극적, 수동적, 과거 지향적이지가 않구나.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입법과 다르게 개별적, 구체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지문 같은 거에 요게 행정의 특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럼 틀려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럼 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원래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건데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 행정이 상권 분립 있을 때는 원래 행정부가 작은 정부였단 말이에요. 밤에 도둑이나 잡아라 그래서 야경 국가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사람 체포할 때는 영장 가지고 체포해라, 영장 없이 체포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단순한 거였는데, 이제 1930년대, 4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복지가 전면전에 개입하게 되니까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미래를 예측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그걸 하나하나 다 미래를 예측해서 한다는 건 너무 불가능해지죠. 그럼 보시면 국회는 꼴랑 300명이잖아요. 행정부는 150만 명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 면에서는 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골격만 정해놓고, 제가 아까 행정법 할 때 그냥 기본 강의 때는 골격만 잡읍시다 그랬듯이 골격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가 그걸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행정부인데 여긴데 얘네들이 이 기능을 하게 돼요. 이 기능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능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나중에 조금 목차 같은 거 보시고 행정법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뭐예요? 행정 입법이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명령하고 행정규칙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요거 만드는 거는 행정부에서 만든다. 그럼 요 앞에 행정은 뭔데? 이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 그럼 형식적 의미가 뭐냐라고 보면 아까 국회에서 국회법에서 국회는 이런이라고, 정부조직법에서 행정부는 뭐 대통령은 이런이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사법부는 또 이런 법원 조직법에서 법원은 뭐 재판 같은 거 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기능이. 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이 형식적이라는 게 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법에 의해서. 그럼 겉에서 보기에 법원에서 하는 거다. 그럼 형식적 의미의 사법. 국회에서 하는 거다. 그럼 뭐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부에서 정부조직법에서 규정이 됐더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래요.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정부조직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능은 뭐더라? 아까처럼 하나하나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행정입법 그래요. 요거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다. 그러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인 의미를 말한 거예요. 실질적 의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구별하는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뭐 적어가지고 시험 내면 행정사 시험 문제 고작 25문제인가요? 내는데 거기다가 이거 내고 그러면은 교수들이, 출제 교수들이 나중에 바보 소리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때 행정하고 입법하고 구별할 때 행정은 하나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하나 하는 거, 입법은 여러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항상 지켜야 될 규범을 정립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원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법원 조직법이다, 정부 조직법이다, 국회법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것을 거기다 각각 다 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주로. 그래서 거의 90%는 겹치겠죠. 근데 10% 정도가 안 겹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럼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17페이지 상단에 가서 보면, 상단에 보시면 도표에 7페이지 죄송합니다. 7페이지 상단에 가서 보면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저걸 보면은 아까 두 가지 기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냐,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냐, 이런 것들을 입법이라고 보고,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이거나 또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인 거, 사법은 과거 지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건 맞는데 행정하고는 과거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틀린 것들 이렇게 정립을 해놓고, 왼쪽 세로의 이쪽 줄을 보시면 형식적인 의미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법률로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 이제 거기다가 입법 위에다가 쬐끄맣게 연필로 국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행정은 온체 많죠. 행정기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행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애들 다. 사법은 위에다가 쬐끄맣게 법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맨 상단에 국회 법률 제정을 보면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규범을 정립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이면서 국회에서 하는 거더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시면 행정부 간판 달고 거기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능들, 인허가, 특허, 하명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행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원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게 90%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우측 맨 하단에 보시면은 법원의 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원의 재판은 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을 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건지 이 집이 네 집인지 상대방의 집인지 판단 선언을 해주는 건데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 일치하는 게 국회 법률 제정부터 행정의 일체 활동부터 법원의 재판까지는 형식과 실질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개념이고 그게 안 맞는 게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국회 법률 제정 바로 옆에 보시면 국회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회 공무원들을 이렇게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6급 이하는 각부 장관들이 임명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국회의장이 5급 이상의 국회 공무원들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법원 사무총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요. 6급 이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름들이 좀 달라서 짜증은 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규범, 앞으로 지켜야 될 규범을 정립하는 것도 아니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뭔가 행정부의 활동을 하기 위한 인적인 요소를 조달하는 조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국회 소속 공무원이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냐 법원 소속 공무원이냐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얘네들 세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이 될 거고 각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이 될 거고 형식적인 의미에서도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행정이지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막 들어가자마자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데 아직 안 배운 뒤에 것들을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는 데까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바로 국회 법률 제정 바로 밑에 보면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행정입법이라고 토탈에서 부르는데 얘네들은 행정부가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입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행정은 형식적인 의미고 뒤에 분위는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도표를 보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6페이지 맨 하단에 도표랑 7페이지 도표를 조금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법 공부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겉핥기로 보셔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지가 제자리에 정리가 돼요. 이게 행정법을 쉽게 정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6페이지가 꼭 얘가 마스터가 돼야 즉 6페이지 하단에 그 도표가 어떤 뜻인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비로소 7페이지가 이해가 된다. 이런 강박관념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은 알아서 뒤에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독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위주로 계속 공부하시고 책을 겉핥기식으로 한 10번에서 20번만 그냥 보세요. 그냥. 그러면 행정법 그냥 한 손에 딱 잡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시험에 빈출되는 것 같은데 다 외워야 되나? 그러면 이제 3순환 때쯤 돼서 기출문제집 하면서 하면 문제화 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구나. 그럼 그거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정리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한데요. 너무 범위를 넓히면 깊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요. 행정법 할 때 행정의 개념입니다. 그게 되게 이제 법대 교수님들도 그러겠고, 뭐 요즘은 행정학과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면요, 행정법.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이래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오는 질문이 선생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행정이란 하고 가르쳐 주려고 봤더니 아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딱 한 몫에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쭉 이런 행정이 비교 대상을 뭔가 잡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을 뭐로 잡았느냐? 남자를 설명할 때 뭐 할머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잡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남자를 비교 대상으로 잡으면 아 여자랑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더라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아 국가 권력이 세 개로 나눠지면서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사법과 다른 특질이 이런 게 좀 있고 입법과 다른 게 이런 특질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대충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특징 좀 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좀 오는 거예요. 감만 잡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행정이라는 코끼리를 이제 발부터 만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막 첫 술에 배부르려고 막 하시고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요. 아, 이건 내가 나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왜 이게 다음 페이지가 이해가 안 되지? 막 이러지 마시고 계속 이게 유기관계를 가면서 뭔가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건물 같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그 도표 맨 오른쪽에 막 행정, 심판,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거는요. 저기 뒤에 나와요. 책 맨 끝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은 이게 입법, 사법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문장으로 정의가 안 떨어져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 교재들 보면은요, 막 양태, 양태 기준설, 막 뭐 소극설, 공제설 막 이렇게 있는데 다 포기했어요. 왜? 그게 원체 뭐 여러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된 게 행정이라는 개념은 이게 나이가 꽤 돼요. 왜냐하면은 세금 부과하고 군대 보내는 이 조치는 나라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연역이 오래된단 말이에요. 징집하고 세금 부과하는 거. 그런데 그게 1789년에 비로소 2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왕권이 이제 몰락을 하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죠?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제 행정을 견제하는 입법이라든가 사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어가 진짜 오래되면은 애외가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입법하고 사법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공제서류라는 개념도 뭐냐면 모든 국가작용 중에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비교적 정의하기 쉬운 입법하고 사법을 정의하고 얘네들 뺀 나머지가 다 뭐다? 행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초학자들한테 뭔가 행정을 딱 손에 잡아주게 해주고 뭔가 공부하기 쉽게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걸 정의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울 것만 많아지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6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개념 징표서류라고 나오잖아요. 개념 징표서류 뭐냐면 어니스트 포르시토프라는 사람이 아니 뭘 한 문장에 굳이 빡빡 구겨 넣으려고 그러냐 들어가지도 않는 애를. 그래서 차라리 입법과 다른 특징, 사법과 다른 특징을 쭉 그 특징별로 나열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나열을 해보다 보면은 뭔가 감이 올 거 아니냐. 그게 개념이 징표에 따라서 개념 지어진다. 그래서 개념 징표설이에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고선배 성격 어때?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 선배 친구한테 물어보면 고영동 선배? 뭐 글쎄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뭐 술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 후배보다 여자 후배한테 더 친절하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열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개념 징표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징표설로 하다 보니까 행정이 딱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정기본법 밑에 1번, 2번, 3번, 4번 할 때 2번에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그 다음에 5번에 구체적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출제자들도 내기 시험 내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이 이제 행정은 추상적 사안에 대한 집행작용이다. 이러면 틀리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캐치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8페이지에 통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행정부. 행정부에서 요 행정작용을 하는데 국민 가백에 그럼 이제 행위를 통해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게 뭐에 적합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적합해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법률에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결론적으로 이쪽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법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법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그럼 법치주의가 되는 이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를 포함해서 거의 99.99%입니다. 그러면 거기 99.99%라는 얘기는 아니 내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0.001인가요? 1%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법의 예외인 경우. 이게 뭐다? 법치주의 예외. 이게 옛날에 왕이 하던 거. 법치주의가 있기 전에 왕이 하던 거. 이 통칭이라는 거예요. 통칭. 그럼 이제 이 통칭이는 법으로부터 열애라는 뜻이죠. 그럼 왜 열애냐라고 하면 이 법이라는 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는 앞을 보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신호위반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러이러한 체계하에 신호위반을 하면은 이렇게 지키라 그러고 안 그러면 이렇게 딱지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과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과거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데 이 과거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이게 항상 법학은 평상시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상시가 됐어. 전혀 예측지도 못하는 비상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 행정이라는 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 그리고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에요. 밥을 비롯한 이 5,200만 국민인데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 걷고 군대 보내는 조치가 필요한 건데 요게 과거에 쭉 있어왔던 평상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있을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전혀 예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없겠죠. 매뉴얼에. 그러면은 행정부는 이렇게 뭔가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평상시를 전제로 해놨는데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발을 동동 굴리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고 나라를 망해먹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런 시급한 상황이라면 법을 어겨서라도 일단 나라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조치 후보고 형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통칭입니다. 통칭이. 그래서 통칭이는 법을 위반되더라도 나중에 사후 보고가 타당성이 있으면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계엄이에요. 계엄.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우리가 평상시하고 제일 비교되는 개념이 뭐냐면
전시사변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시사변 내지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천재지변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막 섬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섬이 올라오고 육지가 내려앉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전쟁사변, 그건 좀 밑에 급인데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예요. 불가항력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비상시 상황인 거죠. 전쟁은 뭐냐면 나라끼리 부딪히는 걸 전쟁이라 그러고요. 사변은 우리 영토 안에 전쟁급의 상황이 생긴 걸 사변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는 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 전쟁은 국방부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은 신성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국방부의 화력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니까? 외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뭐요, 현무, 쓰리건, 뭐건, 뭐 SLBM이건 하여간 화력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국내에도 국가의 위협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어떤 뭔가 나쁜, 5,200만이 다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이긴 한데 이게 범죄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향해서 뭔가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절도를 해서 가는 애한테 막 발칸포로 쏠 거냐, 미사일을 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비례원칙이라 그래서 공권력은 딱 필요한 만큼만 행사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으로 낼 걸 대포로 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범죄자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소속의 경찰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경찰청의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는 아니 무슨 21세기 이제 21세기에 도입한 지가 21세기에 도입한 지가 언젠데 서부 총잡이들이나 쓸만한 그 후진 권총을 차고 다니잖아요. 이해가 뭐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외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무기만 사용할수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경찰을 통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위가 도저히 경찰로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무슨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경찰이 아니라 뭔가 군인을 동원하는 거, 이걸 이제 계엄이라 그러고요. 그 계엄을 선포할까 말까 이런 결정은 법에 규정을 안 해놓고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법에 규정을 해놓은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 요건이 굉장히 많이 터놨겠죠. 전쟁 사변 그 밖에 뭐 위험한 요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행사됐다는 점에서 지금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자, 이런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통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비상계엄이고요.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이 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전화 올 때가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통칭이에요. 통칭이. 그래서 통칭이 정의만 좀 보고 가시면은 8페이지 상단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설사 법을 어겼더라도 용서해 주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